레몬 이렇게 먹었더니 내장 지방 쏙 빠지고 의사도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즘 들어 뱃살, 내장 지방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 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레몬의 껍질에는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된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과 그리고 펙틴이란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펙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 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 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D-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D-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줘 몸 안의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레몬수를 만들어 드시면 꾸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면 됩니다. 레몬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 훌륭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 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행하고 있는 레몬수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에 설탕을 넣어 드시면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고 설탕은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레몬,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사과의 효능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1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에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이에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는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 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면 시아나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이 된답니다. 식탁 위의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깻잎,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깻잎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많이 깻잎을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깻잎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쉽게 분해되어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인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뇌세포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깻잎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깻잎의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깻잎에는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일종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조골세포에서 분비되어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세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찌기 쉬운데요. 한번 살이 찌면 체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깻잎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깻잎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깻잎의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이 페릴케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의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놀라셨나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능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파이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파이톨이 내추럴 킬러셀 NK라고 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이톤은 위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보면 파이톤을 위암세포에 접촉시켜보니 6일 뒤에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파이톤은 골류감에 있어서도 최대 91%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수정체와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깻잎을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깻잎의 여섯 번째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4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담적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적병 또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깻잎의 효능은 항균 기능과 식중독 예방 효과입니다. 깻잎은 깻잎만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은 페릴라 알데하이드, 페닐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과 함께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균 작용은 세균을 억제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테올린이란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 완화 기능과 항알레르기 작용이 좋아 콧물, 재채기를 막아주는 데에도 뛰어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은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K 때문에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불편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이 다 좋은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잔류농약이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면 까칠까칠한 잔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어주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깻잎을 한 장 한 장씩 떼어 흐르는 물에 앞 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되어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요.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나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고인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어 오랫동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인데요.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레산이 풍부하여 아토피,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영양제로 먹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줍니다. 그리고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줍니다.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 몇 개 뚫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만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 썰어 주시고요.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줍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넣고요.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반죽을 해주면 됩니다. 잘 반죽된 깻잎 두부 계란전을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이제 잘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기억력을 높여주고 인지 능력도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비타민 D 함량이 아주 풍부한데요.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40배나 들어있습니다.
깻잎의 풍부한 칼슘.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는 이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으로 치매와 골다공증 두 가지 한 번에 예방해보세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치며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의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의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 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덕어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만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튀김으로 먹고 볶아 먹고 또 전으로도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자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칼륨이 바로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나 손과 발저림의 증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여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은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름을 사용해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각한 위험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열의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조리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자는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세포가 변형되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암세포가 생성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 심장질환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 성분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과산화된 지방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감자를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생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 감자를 삶았을 때는 0.6mg, 찜기에 쪘을 때는 1.6mg 정도로 생감자일 때보다 늘어났고 구웠을 때는 0.2mg으로 소량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았을 때는 그 물에 클로로겐산이 녹아 버려지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 쌍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먹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구토와 발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위험한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도대체 뭐길래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두통,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28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물에 넣고 아무리 삶아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솔라닌의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버터를 이용한 조리 방법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감자도 버터에 조리하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와 함께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심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많은 여러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콩에 함유된 단백질보다도 좋은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비타민 A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줍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양은 사과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이랍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콜라겐의 조직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조리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산성화가 되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양파는 감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데요.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특히 염증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준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드시게 되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긴 시간 공급해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치매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검은 콩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